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작가님의 전망 좋은 방입니다. 2부 제18장 BBC 허니처치 부인 프레디 그리고 하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다. 윈디 코너는 산등성이 꼭대기가 아니라 남쪽 비탈을 따라 한참 내려간 곳에 있었다. 언덕을 받치는 커다란 바위가 솟아 있었고 그 바위 양쪽으로는 고사리와 소나무가 가득한 얕은 골짜기가 있었다. 왼쪽 골짜기 아래로는 큰 길이 윌드 지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비비 신부는 능선 너머로 이 고귀한 풍경과 그 한가운데 있는 윈디 코너를 볼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주변 환경은 너무나 훌륭한데 집은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했기 때문이었다. 돌아가신 허니처치 씨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만 손을 댄 덕분이었다. 그의 이막인이 덧붙인 거라곤 코뿔소 뿔 모양의 작은 탑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에도 그 탑에 앉아 길을 오가는 마차를 구경했다. 소박했지만 이 집은 진짜였다. 주변 환경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이었으니까. 동네 다른 집들은 유명 건축가들이 지었거나 세입자들이 부지런히 돈을 들여 꾸몄지만 그 모든 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임시적인 느낌을 풍겼다. 반면 윈디 코너는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것처럼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것처럼 보였다. 집을 보고 웃음이 나올 수는 있어도 결코 거슬리지는 않았다. 월요일 오후 비비 신부는 소문을 들으러 자전거를 타고 왔다. 앨런 자매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다. 두 분의 우아한 부인들은 시시별장에 가려다 계획을 바꿔 그리스로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피렌체가 불쌍한 여동생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니 캐서린 씨가 편지에 썼다. 이번 겨울에 아테네에 가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물론 아테네는 너무 험난하고 의사 선생님이 소화 잘 되는 특별한 빵을 처방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 빵은 가져갈 수 있고 그냥 배 타고 기차만 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있을까요? 아테네보다 더 멀리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콘스탄티노플에 정말 편안한 숙소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루시는 이 편지를 좋아할 것이고 비비 신부가 윈디 코너에 건넨 미소도 어느 정도는 루시 때문이었다. 루시는 이 편지의 유머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사람이었다. 그림은 영 볼 줄 모르고 옷차림도 엉망진창이지만 어제 교회에서 입었던 그 연분홍색 드레스라니 삶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만 그렇게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음악가들이 다른 예술가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심리는 현대에 와서야 겨우 연구되기 시작해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제의 일을 모르는 채 그는 차를 마시고 조카 딸을 만나러 그리고 허니처치 양의 두 노부인이 아테네를 가려는 바람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는지 알아보러 갔다. 윈디 쿠너 밖에 마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그가 집에 가까워지자마자 마차가 출발해 진입로를 내달리더니 큰 길에 이르러 갑자기 멈췄다. 저런 말 때문이겠군. 그는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지치게 할까봐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기를 기대했다. 문이 순순히 열리고 두 남자가 나왔다. 비비 신부는 그들이 세실과 프레디라는 것을 알아봤다. 마차를 몰고 가기엔 좀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마부의 다리 옆에 놓인 여행 가방이 보였다. 중절모를 쓴 세실이 떠나는 길이고 프레디는 그를 역까지 배웅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지름길을 따라 빠르게 걸어 언덕 정상에 도착했고 마차는 여전히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비비 신부와 악수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잠깐 나오셨나요, 바이스 씨? 비비 신부가 물었다. 세실은 네, 라고 답했고 프레디는 조금씩 멀어져 갔다. 허니처치 양 친구들이 보낸 이 멋진 편지를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비비 신부는 그 편지를 인용하며 말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거 완전 로맨스 같지 않습니까? 분명 그들은 콘스탄티노플로 갈 겁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함정에 빠졌죠. 결국 세계 일주를 하게 될 겁니다. 세실은 정중하게 듣고 루시가 재미있어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로맨스란 참 변덕스럽지. 나는 자네들 전문의들에게서는 로맨스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자네들은 테니스만 치고 로맨스는 죽었다고 말하는 반면 앨런 자매는 온갖 게이범저를 동원해서 그 끔찍한 것에 맞서 싸우고 있지. 콘스탄티노플의 정말 편안한 숙소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황량한 동화나라의 바다 위로 마법의 창문이 열리는 숙소를 원해. 평범한 풍경으로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네. 그들은 펜션 키츠를 원한다네. 죄송합니다. 비비 신부님. 프레디가 말했다. 혹시 성냥 있으신가요? 있어. 세실이 대답했고 비비 신부는 그가 그 소년에게 더 친절하게 말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앨런 자매는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바이스 씨, 전혀. 그럼 당신은 이번 그리스 방문에 경이로움을 보지 못한 거군요. 저는 그리스에 직접 가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작은 가족에게는 너무 큰 규모잖아요. 이탈리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의 한계치예요. 이탈리아는 영웅적인 곳이지만 그리스는 신적인지 악마적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우리 교회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죠. 자, 프레디, 제가 영리한 건 아니에요. 정말 영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성냥은 다 쓰고 돌려주게.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두 젊은이에게 말을 이었다. 내 말인 우리 같은 평범한 런던 사람의 삶의 배경이 필요하다면 이탈리아적인 배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양심적으로 충분히 큰 배경이죠.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가 제겐 딱 그 정도예요. 그 대비가 제가 느낄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지만 파르테논 신전도 피디아스의 조각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빅토리아가 등장하는군요. 내 말이 맞아. 세실이 말했다. 그리스는 우리 가족에게 어울리지 않아. 프레디는 안으로 들어갔다. 프레디는 목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목사가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10미터도 채 가기 전에 프레디는 차에서 뛰어내려 바이스의 성냥갑을 가지러 달려갔다. 성냥갑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성냥갑을 받아 들고 프레디는 말했다. 책 이야기만 해서 정말 다행이야. 세실은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야. 루시는 세실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책 얘기가 아니라 부시 얘기를 계속했으면 세실은 무너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언제? 어젯밤 늦게요. 저 이제 가야 해요. 아마 그들은 내가 있는 걸 원하지 않을 텐데. 아니요. 계속 가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맙소사. 비비 신부는 속으로 외치며 자전거 안장을 톡톡 두드렸다. 그게 바로 그녀가 한 유일한 어리석은 짓이었지. 아, 정말 영광스러운 해방이군.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윈디 코너로 향하는 비탈길을 걸어갔다. 집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세실의 허세 가득한 세상과 영원히 단절된 채로 그는 정원으로 내려가 미니를 만났다. 응접실에서는 루시가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부탁받은 대로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슬픔에 잠긴 일행을 만났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달리아들이 걷겨 있었다. 심술궂어 보이는 허니처치 부인은 달리아를 묶고 있었고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는 샬럿 바틀릿은 도와주겠다며 그녀를 막아섰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미니와 정원 아이라는 아주 작은 아이가 긴 베이스 악기의 양쪽 끝을 잡고 서 있었다. 어머, 비비 씨 오셨어요. 세상에 엉망진창이에요. 이 붉은 달리아 좀 보세요. 바람에 날리고 치마도 흩날리고 땅이 너무 딱딱해서 지지대 하나 박히지 않네요. 게다가 파월이 마차 타고 나가야 한다니
허니처치 부인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샬럿 바툴릿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마치 가을 폭풍에 달리야만 부러진 게 아니라고 전하려는 듯. 레니, 베이스야. 허니처치 부인이 소리쳤다. 베이스가 뭔지도 모르는 정원 아이는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미니는 삼촌에게 살금살금 다가와 오늘 모두 기분이 좋지 않다고, 달리야 줄이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끊어진 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나랑 같이 산책하러 가자. 비비 신부가 미니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들을 너무 걱정시켰어. 허니처치 부인. 저는 그냥 지나가다 잠시 들렀을 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비하이브 선술집에서 차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아, 그래야만 하나요? 네, 그래야겠죠. 가위는 필요 없어요. 샬럿, 제 두 손은 이미 가득 찼거든요. 저 주황색 선인장은 제가 손도 못 대고 사라질 게 분명해요. 비비 신부는 상황을 능숙하게 정리했다. 그는 샬럿 바틀릿에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자고 권했다. 그래, 샬럿. 넌 필요 없어. 가. 집 안팎에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샬럿 바틀릿은 자신의 의무가 달리야 화단에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모두를 거절하고는 자증을 낸 후에 미니를 제외한 모두를 자증나게 만들었다. 정원을 따라 걸어 올라가는 길에 주황색 선인장이 떨어졌다. 비비 신부의 마지막 환상은 정원 아이가 연인처럼 선인장을 꼭 껴안고 그의 검은 머리가 풍성한 꽃 속에 파묻힌 모습이었다. 꽃들이 이렇게 망가진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몇 달간의 약속이 한순간에 깨지는 건 늘 끔찍한 일이죠. 샬럿 바틀릿이 말했다. 어쩌면 루시 양을 어머니 댁으로 보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갈까요? 루시를 그녀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허니처치 아저씨가 아침 식사에 늦었다고 화가 나셨대요. 미니가 속삭였다. 플로이즈도 가고 세실 삼촌도 가고 프레디 삼촌은 나랑 안 놀아주려 해요. 사실 아서 삼촌 집이 어제랑 완전히 달라요. 괜한 고집 부리지 마. 아서 삼촌이 말했다. 가서 붙이 신어. 그는 응접실로 들어섰고 루시는 여전히 모차르트 소나타를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그녀는 연주를 멈췄다. 안녕하세요. 바틀릿 선생님과 미니가 저랑 비하이브에서 차 마시러 갈 거예요. 같이 가시겠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네. 당신이 그렇게 신경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시는 다시 피아노로 돌아가 몇 개의 화음을 쳤다. 소나타가 정말 섬세하네요. 비비 신부는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루시는 슈만 곡으로 넘어갔다. 루시 양. 네. 언덕에서 당신 오빠를 만났어요. 그가 말해줬어요. 아, 그랬어요. 그녀는 자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비비 신부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자기에게 먼저 말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진전은 없을 거라는 말은 할 필요 없겠죠. 엄마, 샬럿, 세실, 프레디, 그리고 당신. 루시는 아는 사람 한 명당 한 음표씩 치고 그 다음 6번째 음표를 치며 말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매우 기쁘고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틀릿 씨가 그게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도요. 엄마는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정말 유감입니다. 비비 신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허니처치 부인은 모든 변화를 싫어했지만 딸이 가장하는 만큼은 아니었고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사실 루시는 자신의 낙담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런 계략을 꾸몄다. 루시 자신은 그 계략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의 군대 속으로 행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레디도 신경 써요. 그래도 프레디는 세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 내 생각에 프레디는 그 약혼을 싫어했던 것 같아. 너와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았거든. 남자애들은 정말 이상해요.
미니가 샬럿 바틀릭과 바닥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하이브에서 차를 마시며 옷을 완전히 갈아입은 것 같았다. 비비 신부는 루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래서 진심으로 동정심을 표현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앨런 양에게서 터무니없는 편지를 받았어요. 사실 그 편지 때문에 여기 왔어요. 모두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요. 정말 기쁘네요. 루시가 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몇 마디 읽어주자 루시의 눈이 반짝 빛나더니 이내 그의 말을 끊고 물었다. 해외여행?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음 주쯤에는 떠나실 것 같아요. 프레디가 바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애가 괜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루시는 파온 이야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다. 늘 순종적인 그는 편지를 도로 집어넣었다. 그러자 루시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아, 앨런 자매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외국에 가다니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저는 그들이 베니스에서 화물선을 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내려가면 좋겠어요. 루시는 진심으로 웃었다. 오, 정말 멋지네요. 저도 데려가 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가 당신에게 여행의 열정을 불어넣었나? 어쩌면 조지 에머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는 이탈리아가 운명에 대한 미화일 뿐이라고 말했었지. 아, 이탈리아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이요. 저는 항상 콘스탄티노플에 가고 싶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은 사실상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비비 신부는 콘스탄티노플은 아직 가능성이 낮고 앨런 자매는 아테네만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로 사정만 좋다면 델포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루시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루시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리스에 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진심인 것 같았다. 시시 별장 이후에도 당신과 앨런 자매가 여전히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인 줄 몰랐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시시 별장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빨리 다시 여행을 보내주실까요? 집에 온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엄마가 날 보내줘야 해요. 루시가 점점 흥분하며 소리쳤다. 난 그냥 떠나야 해요. 꼭 가야만 해요.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내가 떠나야 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물론 콘스탄티노플도 꼭 보고 싶지만요. 약혼을 파기한 이후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가요? 그래요. 그래요. 당신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비 신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루시는 왜 가족의 품에 안겨 편히 쉴 수 없는 걸까? 세실은 분명 품위 있게 선을 지켰고 그녀를 귀찮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때 그녀를 귀찮게 하는 건 어쩌면 가족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점을 넌지시 말했고 그녀는 기꺼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물론이죠. 그들이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진정될 때까지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거죠. 괜히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세실은 정말 친절했어요. 다만, 당신도 어느 정도 들었으니 진실을 다 말해두는 게 좋겠어요.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는 제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제가 나아질 수 없는 부분까지도 저를 발전시키려 했죠. 세실은 여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실, 감히 그럴 리 없죠. 제가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일이었어요. 제가 바이스 씨를 직접 관찰하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얻은 결론이기도 하고요. 진심으로 공감하고 깊이 동의합니다. 너무나 깊이 공감해서 한 가지 작은 비판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로 서둘러 떠나는 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어디론가 가야 해요. 그녀가 소리쳤다. 아침 내내 걱정했는데 바로 이 편지가 온 거예요.
그녀는 꽉 쥔 주먹으로 무릎을 쳤다. 꼭 가야 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할 시간도. 지난 봄에 엄마가 저에게 쓰신 돈도요. 다들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샬럿 바틀릿이 들어왔고 그녀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저는 최대한 멀리 떠나야 해요. 제 마음을 알아야 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알아야 해요. 어서 오세요. 차. 비비 신부가 말하며 손님들을 현관문 밖으로 재촉했다. 너무 재촉해서 모자를 잊어버렸다. 모자를 가지러 돌아왔을 때 안도감과 놀라움을 안겨준 것은 모차르트 소나타의 딸랑거리는 소리였다. 그녀가 다시 연주하고 있어요. 그는 바틀리 양에게 말했다. 루시는 언제나 연주할 수 있어요. 신랄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분명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결혼이 임박해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샬럿 바틀릿은 곰지락거리며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했다. 그는 샬럿 바틀릿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피렌체에서 혼잣말했듯이 그녀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기묘함의 깊이를 드러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냉담해서 믿을 만한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그렇게 짐작했고 루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다행히 미니는 양치식물을 모으고 있었다. 그 문제는 그냥 넘기는 게 낫겠어요.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궁금하네요. 비비 신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서머 스트리트에서는 어떤 소문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바이스 씨와의 파혼에 대한 소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비비 신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소문이란 단어는 너무 강렬했다. 비극이라니 그는 말했다. 물론 루시 양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방식대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프레디는 그저 루시가 개의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알아요. 샬럿 바틀릿이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프레디는 당신에게조차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발 비밀을 지켜주시길 간청합니다. 수다쟁이 친구에게 유연히 한마디 건네고 알겠습니다. 그는 이 불안한 노부인들과 그들이 말에 부여하는 과장된 중요성에 익숙했다. 목사는 사소한 비밀과 경고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고 현명해질수록 그것들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 비비 신부는 괴활하게 화제를 돌렸다. 최근에 베르톨리니 가족 소식 들으셨나요? 라비시 양과 연락은 잘하고 계시겠죠. 우연히 모인 것 같았던 그 연금에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는지 참 이상하네요. 우리 중 2명, 3명, 4명, 6명, 아니 8명. 에머슨 가족을 잇고 있었네요. 모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시뇨라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습니다. 샬럿 바틀릿은 그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고 그들은 침묵 속에 언덕을 올라갔다. 그 침묵은 비비 신부가 어떤 양치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깨졌다. 정상에 도착하자 그들은 잠시 멈춰섰다. 그가 1시간 전에 서 있었을 때보다 하늘은 더 황량해져 있었고 설이 내린 풍경은 드문 비극적인 웅장함을 선사했다. 회색 구름이 하얀 하늘을 가로질러 몰려왔고 하늘은 천천히 찢어지며 갈라졌다. 마침내 마지막 구름 사이로 사라져가는 푸른 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여름이 물러가고 있었다. 바람이 울부짖고 나무들이 으르렁거렸지만 그 소음은 이 거대한 하늘의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날씨는 계속 변하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있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천둥을 퍼붓는 듯한 위기감이었다. 비비 신부의 눈은 루시가 앉아 모차르트를 연습하고 있는 윈디 코너에 머물렀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화제를 돌려 말했다. 비 오는 건 싫지만 어둠이 짙어질 테니 서둘러야겠습니다.
어젯밤 어둠은 끔찍했거든요. 그들은 5시쯤 비하이브 선술집에 도착했다. 정겨운 선술집에는 베란다가 있었는데 젊고 철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반면 나이가 지긋한 손님들은 모래가 깔린 아늑한 방을 찾아 편안하게 앉아 차를 마셨다. 비비 신부는 샬럿 바틀릿은 밖에 앉으면 추울 것이고 미니는 안에 앉으면 지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창문을 통해 아이에게 음식을 건네주기로 했다. 그렇게 그는 루시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바틀릿 양, 생각해봤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 사촌의 공로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고상하고 옳은 일을 했고 우리가 그녀를 너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녀의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요. 진심으로 이 그리스 여행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다시 편지를 꺼냈다. 당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앨런 자매의 무모한 행동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샬럿 바틀릿은 조용히 편지를 읽고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다시 읽었다. 저는 그 요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점에선 동의할 수 없어요. 루시의 구원이 눈에 띄네요. 정말이요. 그런데 왜죠? 그녀는 윈디 코너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너무 이상하고 그녀답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후라면 변화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여기 분명히 남성들이 놓치는 요점 중 하나가 있었다. 비비 신부는 소리쳤다. 루시가 직접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여성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니 저도 어느 정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마 그녀는 변화가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여동생이 없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리스까지 가야 합니까? 그건 물어봐도 괜찮아요. 샬럿 바틀릿이 대답했다. 그녀는 분명 관심이 있는 듯했고 거의 회피적인 태도를 벌였다. 왜 그리스냐고요? 미니. 뭐였더라? 텀브리지 웰스는 왜 안 되냐고요? 아, 비비 신부님. 오늘 아침 루시 씨와 길고도 불만족스러운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녀는 텀브리지 웰스에서 6개월을 저와 함께 보내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비비 신부는 칼로 빵 부스러기를 찔렀다. 하지만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루시의 신경을 건드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여행은 실패였어요. 루시는 피렌체를 떠나고 싶어 했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로마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내내 루시 어머니의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앞으로의 이야기에 집중합시다. 비비 신부가 말을 끊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샬럿은 루시에게는 익숙하지만 그에게는 낯선, 숨막힐 듯 갑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저는 루시가 그리스에 가는 걸 도울 거예요. 당신도 도와주시겠어요. 비비 신부는 생각했다. 꼭 필요해요. 그녀는 베일을 내리고 그 사이로 그를 놀라게 할 만큼 열정적이고 강렬한 속삭임을 내뱉으며 말을 이었다. 알아요. 알아요. 그녀는 여기서 잠시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녀가 떠날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해요.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 믿습니다. 그 후에는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요. 다만 루시와 저는 허니처치 부인에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녀는 마치 그 말이 마지막이라는 듯이 반복했다. 네, 제가 돕겠습니다.
비비 신부가 입을 굳게 다물며 말했다. 자, 이제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합시다. 샬럿 바틀릿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감사의 마음을 터뜨렸다. 벌들이 빽빽하게 박힌 벌집 모양의 선술집 간판이 그녀가 감사 인사를 하는 동안 바깥 바람에 비걱거렸다. 비비 신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더 추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다른 남자라는 결론으로 성급히 단정짓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샬럿 바틀릿이 루시가 원하는 어떤 모호한 영향력을 알고 있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그 영향력은 그녀의 차갑고 딱딱한 육체에 가려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 모호함이 그를 기사도 정신으로 이끌었다. 관용과 교양 아래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그토록 과묵했던 독신 생활에 대한 그의 믿음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 마치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났다. 결혼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한다. 그의 신념은 그렇게 이어졌고 그는 약혼이 파기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의 기쁨을 느꼈다. 루시의 경우 세실에 대한 혐오로 인해 그 감정은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그녀가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힐 때까지 그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감정은 매우 미묘하고 교조적이지 않았으며 그는 이 얽힘 속에 다른 인물들에게는 결코 그 감정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존재했고 그것만이 그가 그 후 어떤 행동을 취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가 선술집에서 샬럿 바틀릭과 맺은 계약은 무시뿐만 아니라 그의 신념에도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흑백의 세상을 해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별것 아닌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머슨 가족에게 가정부가 필요하다는 것, 하인들, 이탈리아 하인들, 이탈리아에 관한 소설들, 목적이 있는 소설들, 문학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윈디 코너가 희미하게 빛났다. 정원에서는 프레디의 도움을 받고 있는 허니처치 부인이 여전히 꽃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너무 어두워요. 그녀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이건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날씨가 곧 풀릴 줄 알았는데 루시는 이제 그리스에 가고 싶어 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허니처치 부인, 그가 말했다. 루시 양은 그리스에 가야 합니다. 집에 와서 상의해봅시다. 우선 부인이 바이스 씨와 헤어진 것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비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프레디가 말했다. 좋아, 이제 집으로 올라와. 그들은 식당에서 30분 동안 회의를 했다. 루시는 그리스 여행 계획을 혼자서는 절대 실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돈이 많이 드는 데다 극적인 일이었는데 어머니는 그 둘 다 싫어했기 때문이다. 샬럿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의 영광은 오롯이 비비 신부에게 있었다. 그의 재치와 상식, 그리고 성직자로서의 영향력으로 특히 허니처치 부인은 독특한 성직자를 매우 존경했다. 그는 그녀를 그들의 뜻에 따르도록 설득했다. 그리스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겠죠. 루시에게 말해줍시다. 루시가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 비비 신부가 말했다. 그가 문을 열자 노래 가사가 흘러나왔다. 아름다움의 유혹을 보지 마라. 허니처치 씨도 노래를 부르셨는지는 몰랐네요. 왕들이 무장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라. 포도주 잔이 반짝이는 동안 맛보지 마라. 세실이 준 노래예요. 여자들은 정말 이상하죠. 뭐라고? 루시가 연주를 멈추고 소리쳤다. 괜찮아, 아가. 허니처치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부인은 응접실로 들어갔고 비비 신부는 부인이 루시에게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스 때문에 너무 화를 냈는데 달리아 꼭대기에 떨어져서 말이야. 다소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말이 맞다. 그리스도 괜찮을 거야.
앨런 자매가 허락한다면 가렴. 아, 정말 멋져요. 고맙습니다. 비비 신부가 뒤따라 들어갔다. 루시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루시는 기뻐했지만 비비 신부가 예상했던 것만큼 큰 기쁨은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루시에게 몸을 숙였다. 루시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프레디는 바닥에 엎드려 루시에게 머리를 기대고 불 붙이지 않은 파이프를 입술에 물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무리는 아름다웠다. 옛 예술을 사랑했던 비비 신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성스러운 대화를 떠올렸다. 이 그림에는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고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 주제는 너무 순수해서 오늘날 예술에서는 무시되는 주제였다. 집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왜 루시는 결혼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을까? 포도주 잔이 반짝일 때 맛보지 말고 사람들이 들을 때 말하지 마라.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비비 신부님이 오셨어요. 비비 신부님은 제 무례한 행동을 잘 아실 겁니다. 아름답고 현명한 노래네요. 그가 말했다. 계속하세요. 별로예요. 그녀가 나른하게 말했다. 왜 이걸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조화 같은 거였나 봐요. 너무 아름다워서 학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노래는 괜찮은데 프레디가 말했다. 가사가 너무 엉망진창이야. 왜 굳이 스펀지를 토해야 하지? 말이 너무 바보 같아. 그의 누나가 말했다. 성스러운 대화는 이미 깨져버렸다. 루시가 그리스 여행을 가거나 어머니를 설득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는 작별 인사를 했다. 프레디는 현관에서 그를 위해 자전거 램프를 켜주며 평소처럼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하루 반이 지났네요. 가수의 귀를 막아라. 잠깐만요. 루시가 끝내고 있어요. 붉은 황금에서 손가락을 지켜라. 텅 빈 마음과 손과 눈은 편히 살고 조용히 죽는다. 저는 이런 날씨가 좋아요. 프레디가 말했다. 비비 신부는 그곳을 떠났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분명했다. 그녀는 훌륭하게 처신했고 그는 그녀를 도왔다. 그는 한 소녀의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세부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만약 그가 여기저기서 불만스럽거나 당황스러움을 느꼈다면 그저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빈 마음과 손과 눈. 어쩌면 노래가 더 나은 길을 너무 강하게 표현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폭풍의 함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웅장한 반주가 프레디의 음악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그 반주에 담긴 가사를 부드럽게 비판했다. 빈 마음과 손과 눈은 편안히 살고 조용히 죽는다. 하지만 내 번째로 윈디 코너가 그의 아래에 자리 잡았다. 이제는 어둠에 울부짖는 파도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말이다. 다음 영상에서 제19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